안녕하세요. 발렌시아 거주민 다나입니다. 발렌시아 가이드 벌써 세 번째 영상인데요. 첫 번째 기본편에서는 그 발렌시아 도시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별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핵심적으로 돌아볼 만한 관광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었고요. 두 번째 심화편 1탄에서는 올드타운에 있는 볼거리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이번 심화편 2탄에서는 올드타운 이외의 지역에 어떤 또 볼거리가 있는지 찬찬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발렌시아에 대해서 궁금하셨거나 아니면 조만간 스페인 여행 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잘 시청하시면 발렌시아에 진짜 가야 할지, 아니면 갔을 때 무엇을 주로 봐야 할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리라 생각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먼저 루사파 지역입니다. 기본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루사파에는 카페나 식당, 바, 그리고 개성있는 샵들이 많이 모여있어서 활기찬 지역인데요. 빈티지 쇼핑, 해외 축구를 볼 수 있는 펍, 게이바, 라운지 클럽, 디자인 가구 스토어, 갤러리, 공방,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국적의 식당들이 모여있어서 현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사랑받는 곳입니다. 너무 넓지 않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옹기종기 블록들이 모여있어서 그야말로 걷기 좋은 동네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루사파가 정말 힙한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구경하러 왔는데 이게 뭐야? 의외로 굉장히 조용하고 심심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사실 대부분 아침 10시쯤이면 문을 여는 관광지나 박물관들이 모여있는 올드타운에 비해서는 루사파에는 그 영업시간이 주인 마음대로 제각각인 가게들이 많아서 아침 일찍이나 점심시간 이후부터 이른 저녁까지, 그러니까 소위 그 시에스타라고 말하는 그 시간대에 오신다면 좀 너무 조용하고 심심한 거리를 보고 좀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사파의 매력을 가장 만끽할 시간은 식사 시간대 아니면 주말 저녁 시간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가시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영업시간을 잘 확인하고 가세요. 루사파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 자전거 렌트샵도 많습니다. 발렌시아 시내는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으니까 자전거로 뚜리아 공원 쪽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대중교통 대신 자전거로 예술과 과학의 도시 혹은 더 멀리 해변이나 항구 쪽으로 나가보시는 코스도 좋을 것 같아요. 루사파도 재래시장이 아직 잘 남아있는 동네입니다. 물론 올드타운에 있는 메르카도 센트럴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지만 현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깔끔한 재래시장이니 루사파에 오셨을 때 한 번쯤 들러보세요. 자, 이번에는 예술과 과학의 도시입니다. 이곳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곳이 위치해 있는 뚜리아 정원의 그 매력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힐링과 휴식을 원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여행자라면 꼭 들러서 잠시라도 산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유럽의 여유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올드타운이나 루사파 쪽에서 자전거를 빌리셔서 돌아보시면 보다 편하게 보실 수 있겠네요. 아무튼 다시 예술과 과학의 도시로 돌아와서 저는 이곳이야말로 발렌시아를 가장 유니크하게 기억할 수 있는 정말 핵심적인 관광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올드타운에 있는 유적지는 다른 스페인 도시들과 비교해서 조금 비슷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스페인, 아니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이렇게 독특한 느낌의 건축물들이 한 곳에 이런 규모로 모여있는 것을 보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술과 과학의 도시는 여기에서만 하루 종일 보내라고 해도 가능할 만큼 할 것이 많은 곳입니다. 유럽 최대 규모 중 하나라는 수족관 오세아나그래픽도 적어도 서너 시간은 필요하겠고요. 과학관도 제대로 즐기려면 역시 한두 시간 잡아야겠죠. 또 마침 일정이 많아서 리사치에서 좋은 오페라 공연을 보거나 에미스페릭에서 IMAX 영화를 관람한다면 벌써 하루가 다 가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곳들에 굳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건물들만 감상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우선 여기는 인스타그램 사진 100장은 가능할 것 같은 발렌시아 최고의 포토스팟 중 하나입니다. 발렌시아의 전형적인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 움브라클레의 야자수, 여기에 하늘색 인공호수의 물결, 하얗고 파란 건물들을 배경으로 해서 발렌시아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인생샷을 건지실 수 있을 거예요. 낮뿐만 아니라 해질녘과 밤에 오면 또 분위기가 다르니까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낮과 밤 모두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관이나 에미스페릭 같은 곳은 굳이 입장료를 내고 표를 끊지 않아도 일단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한 곳인데요. 원하신다면 들어가서 그 건물의 분위기를 안에서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꼭 추천드리는 곳이 아고라 혹은 카이샤푸름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유료 전시를 안 보시더라도 들어가셔서 로비나 2층 공간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냥 앉아서 건물만 감상해도 좋지만 역시 이곳에서도 인생샷 몇 개 가능할 것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예술과 과학의 도시나 이곳을 설계한 발렌시아 출신의 건축가인 깔라트라와 관련된 기념품을 구입하고 싶으시면 여기 아고라의 기념품 샵이 잘 돼 있으니 한번 들러보시면 됩니다. 자, 이 주변에 또 할 게 뭐가 있냐 하면 그 예술과 과학의 도시 양쪽으로 있는 쇼핑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 엘 살레르 그리고 오른쪽에 아쿠아몰이라는 쇼핑센터가 있는데요. 먼저 엘 살레르는 자라, 망고 등 스페인을 대표하는 대중적인 의류 브랜드, 그리고 카페나 패스트푸드부터 뷔페 등의 식당도 꽤 있고 멀티플렉스 극장, 그리고 대형마트인 까르푸까지 뭔가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전천후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아쿠아몰은 상대적으로 브랜드 수는 적지만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엘 코르테 잉글레스 백화점과 같이 보시면 쇼핑몰에서는 나쁘지 않은 옵션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예술과 과학의 도시와 같이 묶어서 감상할 수 있는 옵션을 하나 덧붙인다면요, 바로 파야스 박물관이 있습니다. 발렌시아의 축제 라스 파야스를 아시나요? 매년 3월에 열리는 혹자는 스페인 3대 축제 중 하나라고 부를 만큼 독특한 발렌시아 문화를 대표하는 행사인데요. 물론 3월 중에 발렌시아에 오셔서 이 난리법석을 직접 경험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래도 축제에 대해서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파야스 박물관에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직접 축제를 경험한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박물관에 전시된 내용들은 뭐랄까 진짜 축제의 그 재미와 매력을 아주 조금밖에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큰 기대 없이 라스파야스에 대한 맛보기라는 느낌으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입장료도 별로 안 되니까요. 자, 이제 바닷가 쪽으로 가볼까요? 지난번 기본편에서 말씀드렸던 그 해변 관련 내용에 추가로 덧붙일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넓고 시원하고 아름다운 지중해 바다니까요. 세 군데가 위치만 다를 뿐이지 아주 넓은 모래사장을 공유하고 있어서 다소 비슷한 풍경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이 적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해수욕이 아니라 그냥 바다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이용하시는 교통편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진짜로 이 동네에 들르시게 된다면 그 아레나 비치 조금 아래쪽에 위치한 라 마리나에서는 모래사장과는 조금 다른 풍경을 접하실 수도 있는데요. 마리나는 요트나 크루즈선이 들고 나가는 곳인데 특별히 자랑할 만한 관광지가 있다기보다는 산책 장소로 추천드립니다. 물론 자전거로 돌아보셔도 좋고요. 여기에 오션뷰를 즐기면서 한잔할 수 있는 라운지 클럽이나 식당들도 있고, 이 산책로 끝에 시계 건물이라는 말 그대로 시계가 걸려있는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 종종 괜찮은 전시가 열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해변과 묶어서 돌아보는 코스로 가능할 것 같네요. 네, 이번에 말씀드릴 지역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올드타운, 루사파, 예술과 과학의 도시나 해변가와 같이 묶기에는 약간 위치적으로 조금 동떨어져 있어서 조금 애매한 지역들인데요. 발렌시아 기본편에 넣을 만큼 핵심적인 관광지는 아닐지라도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보석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도에서 뚜리아 정원의 북서쪽 편 끝에서부터 남동쪽, 즉 바다 쪽으로 가면서 훑어볼게요. 먼저 뚜리아 공원의 남동쪽 끝에는 수족관인 오세아노그라픽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정반대쪽,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는 발렌시아 동물원인 비오파르크가 있습니다. 동물울이나 시멘트 담벼락 같은 인공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동물의 본래 서식지와 같은 자연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동물원에서 나와서 공원을 기준으로 길을 조금 건너면 발렌시아 역사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살짝 애매한 위치 때문인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다 서운한 곳인데요. 일단 19세기 중반에 벽돌로 견고하게 지어진 이 건물은 그때부터 발렌시아 도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물 저장소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현대적인 분위기로 탈바꿈하고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렌시아가 지나온 역사를 흥미로운 방식으로 전시하고 있어서 조금 멀더라도 찾아가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공원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누에보 센트럴이라는 쇼핑몰과 식당들, 엘 코르테 잉글레스 백화점, 그리고 발렌시아 버스터미널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등의 다른 지역으로 버스로 이동하시는 일정이 있으시다면 이곳에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뚜리아 정원을 따라서 조금만 더 내려오다 보면 발렌시아의 탑티어 관광지에 꼭 넣어야 할 것 같은 발렌시아의 자랑, 발렌시아 아름다운 것들의 보고인 발렌시아 파인아트 뮤지엄이 있습니다. 주로 14세기부터 17세기에 그려진 2000여 점의 회화, 조각 등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발렌시아, 스페인, 그리고 유럽이 낳은 여러 유명 화가의 작품들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뮤지엄 바로 옆에는 꽤 넓은 공원, 비베로 정원이 있습니다. 뮤지엄 방문과 묶어서 여유있게 돌아보셔도 되고, 이곳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교통놀이터나 작고 아담한 자연사 박물관도 같이 있어서 혹시 이 주변에 오시는 가족이 계시다면 한번 들러볼 것을 추천드릴게요. 뚜리아 옆을 따라 조금 더 내려와 볼까요? 여기 또 하나의 박물관인 밀리터리 뮤지엄이 있습니다. 수세기 전부터 세계 이곳저곳에 다니기 바빴던 스페인 군대들의 간략한 활약상과 당시 사용했던 각종 무기와 유니폼, 그리고 스페인 내전에 대한 기록도 있기 때문에 스페인 역사의 면면들을 조금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무료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들러볼 수 있는 옵션이죠. 혹시 해외 축구 라리가의 팬들이 계시다면 한때 이강인 선수가 몸담았던 발렌시아 클럽의 구장인 메스타야를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샤의 구장들과 비교해서 더 알차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경기 직관을 못하셨을 경우에는 투어 프로그램도 있으니 한번 고려해보세요. 현재 새로운 스타디움도 짓고 있으니 아마 몇 년 이내에 즐길 거리가 더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일요일에 할 만한 것들을 찾고 계시다면 일요일마다 열리는 벼룩시장이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나 도심과 조금 동떨어져 있지만 해변을 둘러보는 일정과 묶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빈티지나 오래된 물건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흥정하는 데 자신 있는 분들은 나름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곳입니다. 네, 지금까지 심화편 2탄에서 올드타운 이외에 있는 지역의 볼거리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모쪼록 발렌시아 여행 일정을 짜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렌시아에 머무시는 동안 일정과 본인의 여행 스타일, 그리고 취향 등을 잘 고려하셔서 모쪼록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발렌시아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재미있는 곳들은 브이로그를 통해서 차차 또 알려드릴게요. 구독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또 만나요. 아싸 루에고.